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너무 초기 단계 아니냐. 근데 사실 전기차도 생각해보면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2016년 이때쯤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상 급락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성장할 만한 세계 산업, 그중에 핵심 기업 무엇이고 또 이제 ETF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네. 또 이제 그 성장 섹터 한 축이 대표적으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글로벌 대장주는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거의 주가 반토막 났어요. 맞아요. 거의 $1,200 넘어서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한 $600대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혹시 테슬라의 경쟁력이 훼손된 것이 아닌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의 경쟁력의 핵심 이유라고 보고 있는 점인데 그게 이제 테슬라는 질 좋은 전기차를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의 이제 환경보호청이라는 곳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 데이터를 이제 매년 트래킹을 해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전기차 주행거리 데이터의 이제 탑 10 중에 8개의 모델이 테슬라의 모델일 정도로 전기차를 굉장히 우수하게 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 좋은 전기차를 타 완성차 업체보다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테슬라의 매출총 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테슬라의 매출총 이익률이 2021년 기준으로 25%대예요. 비교 기업으로는 제가 항상 폭스바겐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전기차를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했던 기업이거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매출총 이익률이 2021년에 18%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8%랑 25%를 비교하면 테슬라가 좀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질 좋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테슬라가 사업부가 오토 사업부,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부가 있고 밑에 이제 태양광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이 태양광 사업부를 제외하고 매출총 이익률을 내면은 29%대거든요. 그럼 18%와 29%를 비교하면 사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질 좋은 전기차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주목해야 할 점은 타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들다가 전기차로 만들면서 매출총 이익률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R&D를 하면서 이 매출총 이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이제 캐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타 완성차의 캐파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2023년 기준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 다 돌리면 205만 대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어요. 연간 205만 네, 연간.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대, 그리고 포드는 6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파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인데 테슬라가 최근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동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제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애플이 사실 제조업인 것 같지만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거든요. 애플은 이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이제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iOS 그리고 애플 뮤직 애플 TV 이런 구독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 매출을 수취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2021년에 이제 출하된 자동차가 총 1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뿌려놓고 거기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독 모델로 유도를 하면서
서비스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여전히 테슬라의 경쟁력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이제 타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배터리 용량이 비슷한 차들끼리 비교를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체 출시된, 그해 출시된 또는 그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거고, 사실 배터리 스펙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테슬라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좀 더 잘 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차체를 좀 더 가볍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이제 노력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자율주행 그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다른 메이커에도 판매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타 차량에도 탑재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사실 기술 분야라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 테슬라의 그런 그 FSD인가요? 네. 뭐라고 하죠? 풀 네. 서비스 드라이브 맞나?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자율주행 단계로 따지면은 그 테슬라의 FSD는 자율주행 단계 중에 한 2, 3단계 정도 되는 2, 3 좀 단계. 낮은 단계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5단계가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2, 3단계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점점 더 그 FSD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돌려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그 계속해서 수집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이커와는 완전 넘사벽으로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데이터의 양이 엄청난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출하되는 그런 테슬라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많고요. 사실 테슬라의 데이터와 비교되는 게 구글 웨이모의 데이터인데,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비교 안 될 것 같은데. 네,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예전에는 막 웨이모가 짱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2019년만 하더라도 그 뭐 그때 당시에 막 평가받기로 한 200조. 네, 우리나라로 맞아요. 근데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최근에 한 20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좀 이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최고의 성장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다음에는 또 다른 뭔가 2차 전지 섹터로 부각받을 만한 네. 그런 산업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주 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주 산업이 이제 개화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계속 정부가 주도했던 산업이고, 이제서야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그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우주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너무 초기 단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전기차도 생각해보면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2016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LG화학이 2차 전지 한다고 막 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정말 안 믿었거든요. 아니 무슨 2차 전지를 한다고 그래, 이게 뭐 돈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LG화학이 2차 전지, 중대형 전지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뭐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도 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많은 계약을 따왔고, 그렇죠. 네, 이제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2016년이었고 지금 2021년이니까 사실 이 시간이 그렇게
뭐 길면은 또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사업도 지금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뭐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장 2023년에 그 버진 갤럭틱이 우주 여행을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블루 오리진이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좀 더 비즈니스가 우리 세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투자자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좀 이렇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선망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기관 네. 때문에 막 우리가 이제 뭐 말리고 있다, 손해보고 네.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 그만큼 이제 투자를 어떻게 본다면 잘한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종목으로 발굴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 발굴 프로세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대부분 뭐 탑다운 관점에서 보고 바텀업 관점에서 보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탑다운에서 보고 바텀업에서 이제 보는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탑다운 관점에서 본다는 건 어떤 산업이 지금 현재 업황이 좋은지를 보고 그 업황이 좋은 산업 내에 기업들을 소팅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바텀업 관점에서 본다는 건 개별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걸 봤을 때 이때 이제 리서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자면은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기차 내 밸류체인을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텀업 관점에서는 요즘에 이런 의류 브랜드가 유행한다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기업 리서치를 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금융 투자는 왜 맨날 이렇게 수천 원씩 사고 파는 건가요? 금융투자 수급은 네. 사실 이게 액티브 수급이 아니에요. 금융투자 수급은 대부분 차익거래 수급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특정 종목을 좋게 보고 나쁘게 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현선물 차익거래,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또는 ETF 차익거래, ETF와 ETF 바스켓 종목을 이용한 차익거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의 포지션을 보려면은 선물과 같이 엮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선물 숏, 현물 롱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반대로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현물을 공매도하고 선물을 롱한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 수급은 액티브 수급이 아니고 패시브 수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움직이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들 수급은 뭔가 어떤 종목을 좋게 봐서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가격 괴리를 잡기 위한 수급이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티브는 사실 그 종목이 좋아서 사는 거고, 그죠? 네. 패시브는 그냥 지수를 사는 거고, 그죠? 네, 지수를 괴리가 있으니까 가격의 괴리가 있으니까 이 사이의 차익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관이 팔았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해서 파는 건 아니다. 네. 반대로 샀다라고 해서 야호하고 좋아할 것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쵸? 사실 그래서 약간 뭐 방향성 매매를 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으로 또 기관의 뭐 수급을 활용한 뭐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알아두면 좋다? 기관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 수급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은 그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그래서 뭐 싸게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사이에 괴리를 먹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체결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가격이 높든 아니면 아무리 가격이 낮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는 종목일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상 급락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수급 때문에 빠진 거라면 매수의 기회로 써도 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어떻게든 체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나요? 기관 입장에서. 사실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죠. 한 몇천억씩 맨날. 그래서 그걸 이제 50bp 먹어도 그 수익이 나는 거죠. 50pp라고 0.5%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몇천억을 거래하니 네. 결론은 계속해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말씀하신 그런 팁처럼 뭔가 지금 시장성이 불안해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금융투자의 수급 교란 때문에 의미 없이 상승을 하거나 의미 없이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런 역발상 관점에서 네. 또 이제 투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 대비 개인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운용에 있어서 제약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는 대부분 BM이라고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벤치마크라는 걸 신경 쓰면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제약 조건인 것 같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그 운용하는 펀드에 약관이 따로 있어요. 약관. 네, 그래서 이 약관에 뭐 한 종목을 몇 % 이상 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그건 이제 펀드마다 다 다른데 이런 조건 때문에 항상 운용에 좀 제약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엄청 좋게 보는 기업이 있어도 이런 약관이나 벤치마크를 신경 쓰면서 운용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이 종목을 매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제약인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측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뭔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환경에서 네. 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뭐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너무 힘들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런 하락장이 어느 정도 한 8, 9분음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좋은 시장 환경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그 사이에 공부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장이 힘들 때 계속해서 그 뭐 MTS라든지 ATS 보고 있으면은 기분만 안 좋아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매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인간은 본능이 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 꼭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네. 와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 또 확실하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 약간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출간하신 책 네. 뉴마켓이죠. 여기 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참고를 하셔서 꼭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칸서스 자산운용의 김명선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